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렛 패커드의 실적 호전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51.17포인트 오른 8,424.7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22포인트 오른 1,483.27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은 한국의 내년 경제 전망치를 당초 5%에서 1.4%로 대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8.2%에서 7.9%로 소폭 낮춰 대조적입니다. 미국 건설업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 건설업체 신뢰지수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 4분기에도 미국 도시지역 80%는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구제 금융기금 7천억 달러 중 미 사용분 4,100억 달러의 사용권을 차기 정부에 이양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구제 금융 자금을 자동차 등 다른 부분에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코레일 노조가 20일 동시 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서울 메트로 노사는 오늘 새벽까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휴렛 패커드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라는 호재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주택 건설업체 신뢰도 악화라는 악재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다 장마감 1시간여를 앞두고 급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경기 후퇴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생산자 물가 지수마저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장마감 15분을 앞두고 S&P 500 지수를 추적하는 투자자들이 이날부터 상장 폐지되는 안호이자 부실을 대체할 종목들을 사들이면서 지수의 오름폭을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자, 자세한 글로벌 경제 소식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급등락을 거듭했죠. 오늘 새벽 뉴욕 증시부터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요즘 뉴욕 증시를 보면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증시는 그 장 마지막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한 1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도착해서 보니 한 150포인트 정도 올라서 있었습니다. 먼저 다우 차트를 보시면 이 장중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전까지 거의 한 200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장중의 등락폭이 한 400포인트, 한 500포인트까지 이 장중 고점과 저점 사이에 이렇게 큰 폭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후에는 장이 많이 미끄러졌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그 정도로 이제 약화되어 있다는 건데, 이 오전 중에는 휴렛 패커드와 그리고 홈디포, 건자재 대표주죠. 건자재 소매 판매 대표주인데, 이 미국에서는 이 HP와 홈디포의 실적이 아주 양호하게 나오면서, 오전장에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장 막판에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장 마지막 후반에 그 지수와 관련된 안호이즈 부시가 지수에 빠지면서 지수를 대체하는 종목들을 저가 매수에 동참하면서 주가가 장 마지막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실물 경기를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도 경기 후퇴가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11월 달은 미국을 비롯한 이 유럽 서구권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11월 달은 시내에 가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시작이 되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좀 구름이한, 좀 우울한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제 발표된 그 지표들을 보면은 주택 건설업체의 신뢰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11월 달에 전미 주택건설협회 NAHB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택지수가 5포인트 하락해서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로는 사상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미국의 주택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2.8% 급락을 해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물론 이제 물가는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지금 금융위기는 대체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버닝키 의장도, 연준이 의장도 지금 얘기하다시피 신용시장은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신용시장은 대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공은 지금 실물 경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투자자들의 초점은 실물 경제로 넘어가 있어서 지금 그 시장의 관심은 고용과 실적 악화입니다. 이 고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 악화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장 마감에 올린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HP와 홈디포의 실적 양호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것 같고요. HP라면 그 전자업계의 또 선도업체이기도 하고, 홈디포는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또 건자재 건설업체입니다. 요즘 미국 그 경제에서 보면은 맥도날드가 아주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기보다는 이제 맥도날드라 아니면 홈디포라는 집을 새로 사기보다는 있는 집을 고쳐야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홈디포의 건자재들이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홈디포의 주가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 증시에서 이제 이런 양호한 실적들이 발표가 돼야지 이 하락세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마판에 반등한 것은 이런 브레이크를 거는 작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싼 게 잘 팔린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네. 자,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좀 상승세를 보이던 중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락한 배경에는 어제는 중국 증시가 한 6% 이상 내렸습니다. 급락한 배경에는 지난 4일 이후로 최근에 중국 증시가 4조 원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로 중국 증시는 약 17%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그 미국 증시에 대한 경기 우려감이 겹치면서 어제 하루만 해도 한 6% 이상 내렸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어저께 한 6% 내렸고요. 부동산주나 은행주, 금융주 중심으로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5일 만에 내렸기 때문에 그 큰 폭의 상승에 대한 반락이 컸었던 것 같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엔화 강세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수출주는 일본 경제의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제품들이나 자동차 중심으로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요즘 내후 외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자동차 업체들이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그 지분을 줄이고 있고 매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다가 지분까지 매각하니까 이 자동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수출주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 문제라든지 실물 경제가 불안하니까 일본 경제의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업체들, 전자제품 대표들 그런 부분이 많이 내리고, 금융주는 역시 그 금융위기 때문에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에 관한 소식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세계 증시 소식을 정리해 주신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최재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42.1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36.1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9.72포인트 하락해서 305.2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개인은 3,62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 기관은 1,99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역시 1,668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6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천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또다시 천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슬금슬금 하락하는 배경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개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있긴 했었는데, 그거 주체들이 시장이 견인할 정도의 강한 매수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공조 실천 방안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월달 경제 지표가 속속 이제 11월달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기 우려를 반영하는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급등을 하면서 1,450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지난 10월 고점이 1,492원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정고점을 향해서 상승했다는 점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건설 쪽 PF 리스크하고 미분양 리스크 측면이 계속적으로 부실 자산 증가 리스크를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조선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인데 그에 따라 이제 부실 자산 증가도 보험이라든지 은행 업종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10월 고점 1,492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제 1,400원대 중반까지 또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환율이 급등한 배경은 또 무엇이고 향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달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많이 경기 우려 리스크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투자가들 자체도 파운드화라든지 유로라든지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라든지 이런 통화 대비해서는 달러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위험 리스크가 강화될 경우에는 미국 달러가 상대적으로 안전 통화로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부적으로 JP모건 아시아 통화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달 저점 지수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의 신흥국 통화가 급격히 절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 전망을 하자면은 이제 당초에는 이제 정고점은 가더라도 정고점 돌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최근 나타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나쁘게 나오는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측면 볼 때는 정고점 한번 돌파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착은 안착은 아직까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충분하게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환율이 한 1,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다시 한번 또 어떤 환율 관련해서 이제 어떤 외환 위기 비슷한 게 또 오지 않느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1,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잠깐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이제 본다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일 연속 거래량이 감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월 초에 이제 급증하던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들의 4일 연속 저가 매수가 오긴 하지만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 안전판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선, 고점을 하락 추세선을 본다면은 정확히 11월 달 고점 역시 하락 추세선을 맞고
뭐 하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포인트에서 이제 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향후엔 10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면은 재차 하락 추세선의 상승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도 뭐 며칠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상승을 마감을 했었잖아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예상이 되고 연기금의 매수도 1000포인트 가까워지면 매수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일 연속 하락했다는 점이 반등 시도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반등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지만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이런 측면이 상승폭이 의외로 크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가들 자체도 좀 시장의 상승을 이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다면 1000포인트 테스트는 다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비우호적인 경제 변수들을 놓고 볼 때 사실 1000포인트 선이 지지되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뭐 세 자리 숫자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로서 지난번 이제 저점은 어떤 900포인트대가 일시 깨지는 뭐 그런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1000포인트 선이 깨지고 추세가 하락세로 접어든다라고 하면은 한 어느 정도 저점을 감수해야 될 것인지 네. 그런 것에 대한 전망도 혹시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10월달 같은 경우 국가 부도 리스크가 급격히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900선 살짝을 깼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측면이 이렇게 동반에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최근에 나와 있는 경제 지표의 부진이라든지 고용 실업률이 증가한다든지 계속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지연될수록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대신권 자체에서는 아주 이제 기존에 이제 정부의 각종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지 각종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으로는 보지는 않으면서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이제 한 1350 정도의 뭐 반등 고점을 예상을 하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한 1550 정도의 반등 고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기존에 각종 정책을 취했던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효과가 발휘하지 않고 계속 된다면은 다시 뭐 900선 전접점 테스트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전제를 만약에 반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 전저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빠지는 750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10월 달에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이렇게 이제 뭐 투자은행에 또 이제 파산이 되고 보험사가 넘어가고 글로벌 전체 금융위기가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전 세계 아무 투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조치들이 이제 9, 10월 달에 막지를 못했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를 취했던 정책들이 향후에도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또 발휘할 정도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연될수록 부실의 우려성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좀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가들은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급속히 다가오는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어떤 공포심에 의해서 급락하는 장세는 사실 그 불안감이나 그 공포심을 줬던 요소들이 급격히 걷어지면서 다시 급반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2차 하락을 보이고 있는 지금 장세처럼 아주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하락하는 이런 장세는 오히려 또 반등세로 돌리기가 더 어렵고 그 골이 더 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들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그 경험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셔야겠고요. 자, 오늘 장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아주 계속 높은 변동성이 보이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들 자체에서는 뭐 리스크 관리와 회피 관리가 가장 중요한 뭐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걸 떠나서 단기매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포인트에서 일단은 연기금의 저가 매수가
뭐 어제보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뭐 1000포인트 밑으로 만약에 연기금이 본다 하려면은 오늘 시장 자체에서는 덜 매수를 덜 한다든지 그렇게 볼 것인데요. 네.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흐름을 통해서 단기 저점 매수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제 불확실성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뭐 오늘 할지 내일 할지 그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달리 가져갈 필요는 유연성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오늘 전략 포인트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예. 주십시오. 전략 포인트 같은 경우는 맨 첫 번째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돌파 여부입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소추포 올라서 좀 바로 1,500원까지 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서 연기금의 매수 확대 여부, 이게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하고 은행업종이 상대적으로 약한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눈여겨야 할 업종이라든지 테마를 살펴본다면은, 뭐,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유망 업종을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은, 시장의 전망을 판단할 때, 뭐, 눈여겨봐야 할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건설인데요. 네. 뭐, 은행하고 건설부에서는 지금 부실 자산 리스크 부분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경기 하강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부실 자산 리스크는 많이 증가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건설 부분이 국내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부분에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또 가져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은행 건설에 상대적으로 좀 시장 대비 선방을 하는지 뭐 약한지 이 부분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망 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일 연속 하락했으니까요. 또 다시 낙폭 과대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이 많긴 많은데 어차피 계속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짧은 단타가 아니라면은 뭐 낙폭 과대 중에서도 우량주에서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그 삼성화재, 대표 삼성화재이고요. 그리고 KTNG라든지 LG생활건강 이런 쪽에서 S1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당주에서 대표적으로는 남해화학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뭐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내년에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 에너지도 최근에 다시 오바마 수혜주에서 다시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런 관련주에서 대표적으로 소디프 신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따라주고 있으니까 네. 뭐 일부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좀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량 낙폭과대 테마는 KTNG 등등을 볼 수 있고요. 배당 관련 우량주로는 남해화학 그리고 친환경 관련 에너지주로는 이제 소디프 신소재가 꼽혔고요. 자 이제 뭐 M&A 테마로도 꼽힐 수 있을 것 같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뭐 휴캠스, 이건산업 등등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재식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58분 30초를 막 지나서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지요. 먼저 코스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그래도 좀 급등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가요? 자,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는 보합이긴 합니다만 포스코가 플러스 0.33, 현대차 플러스 1.18, 신한제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플러스 4.33, LG디스플레이가 1.26, 우리금융도 많이 올랐네요. 은행주들의 모습이 좋습니다. 플러스 4.83이고요. 하이닉스가 플러스 1.97, 두산중공업이 0.71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신도리코가 플러스 4.6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또 신도리코가 꼽히고 있죠. 무차익 경영을 하면서 현금만 한 2,900억 정도를 쌓아놓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큰 종목을 보자면은 SK 브로드밴드가 2.28% 그리고 소디프 신소재 조금 전에 추천을 받았었죠. 플러스 3.62 그리고 성광밴드 플러스 3.31 코미팜이 플러스 3.32
SFA가 플러스 2.20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요즘 들어서 게임 관련주가 조금 주목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네오지 게임즈 5.51%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9시를 넘어섰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개정 시초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지요. 포스코가 지금 현재 플러스 0.3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플러스 1.18, 신한지주가 플러스 1.67, LG전자가 0.83%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플러스 1.76, 우리금융이 플러스 3.62, 하이닉스가 플러스 1.97%의 상승세이고요. 자, 그리고 SKC가 플러스 2.52, LG생명과학이 플러스 1.18 등등 1%에서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리코도 현재 0.39%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같이 어려운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그 PBR이 좀 높은 그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청산가치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현저하게 적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그래도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로 현금을 한 2,9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신도리코라든가 삼양제네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70% 정도인 1,000억 원대가 넘는 그런 단기성 예금을 갖고 있는 점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태용이 플러스 3.33, 그리고 태광이 플러스 3.59, SFA가 플러스 3.39, 포스데이스타가 플러스 3.43.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1%에서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에임하이는 현재 플러스 5.84%의 비교적 가장 높은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GS 홈쇼핑만이 약 1%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를 연결하겠습니다. 류영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출발 지형이 오늘 좋습니다. 예, 어제 오랫던 최근에 주식시장이 6일 동안에 연속 하락을 했고요. 하락 포인트도 120포인트 정도로 대부분 컸던 상황입니다. 환율은 반면에 최근 6일 동안에 120원이 또 올랐고요. 이래서 투자가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환경인데 다행히 어제 미국 시장이 8천선 직전에서 반등에 성공함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당순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8천선 위험했던 다우지수가 어제 저가 매수에 극적 반등에 성공했고요. 우리 증시도 이로 인해서 1000포인트 위협의 궁지에서는 일단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심리적 안정을 기반으로 오후장 들어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소폭 하락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상승한 반면에 삼성화재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주택경기 체감지수인 NAHB 지수가 9를 기록해서 9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100명 가운데 9명만이 주택 경기를 긍정적으로 볼 만큼 최악이었지만 HP의 실적과 야후의 인수합병 부활 등이 저가 매수 유입으로 주가의 반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약보합 출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장의 대응 방향도 함께 조언해 주십시오. 네, 주식시장이 당분간 미국 시장이 8전선에 대한 안착을 확인하기 전까지 다소 혼미스러운 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 10월과 같은 패닉 현상이 재발되는 현상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일단 미국 증시가 최근의 하락은 고용, 소비, 생산 등 실물 지표의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가 마무리된다면 일단은 지표상으로는 소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 증시가 연쇄적인 어떤 그 패닉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재급등하는 것이 시장의 또 다른 우려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 10월 달에는 그 원달러 급등과 함께 한국물에 대한 CDS 스프레드가 급등했던 반면에 지금은 CDS 스프레드가 재급등하지는 않는 양상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체계적 위험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재급등은 일시적 수급 교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10월과는 우리 증시가 환율 측면에서 충격의 파장은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의 금융 충격보다는 오히려 실물 충격에 의한 주가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그 코스피와 과거의 그 실물 충격과의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을 때 실물 공격이 피크에 다다랐을 때 코스피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10월 충격이 재발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 일별 매도 금액이 1조 원 이하로 감소했는데요. 이는 외국인들의 절대적인 매도가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지난 10월과 좀 차별될 수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종목 역시도 실적이 부진한 종목 쪽으로만 몰리고 있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매도세하고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10월 충격은 완화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수 1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재차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관심 가질 만한 업종과 또 종목도 추천도 해주셔야죠. 예, 일단은 그동안 11월 11일 이후에 주가가 6일 동안 하락한 가운데 제일 많이 하락한 업종은 역시 그 금융업종과 IT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지지가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금융업종과 IT 업종이 반등에 그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에 대한 체크와 함께 IT와 금융업체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최근 운임지수가 반등하고 있고 재산가치 대비돼서 현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된 한진해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봅니다. 최근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한진해운에 관한 추천 의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널리스트의 창 현대증권 투자분석부의 류용석 팀장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회사채와 카드채를 우회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금융권에서 돈을 각출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권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장이 경색되자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스와프 계약의 만기 연장을 위해선 달러를 빌리는 편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20억에서 50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집값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급매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최고가 대비 3분의 1로 폭락한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최근 규제가 풀린 분양권 전매시장에서도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은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많아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이 우려됩니다.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비중은 32%로 금융감독원이 정한 위험수위 30%를 웃돌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라 금융당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불황의 늪에 빠진 미국 전자업계가 삼성, LG 등 국내 전자업체에 잇따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법에 관한 문제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특허 소송들이 최근 미국의 기업 환경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과 원달러 환율의 급등, 상품 가격 상승 등 삼재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가증권 기업들은 지난 3, 4분기에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급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떨어져 영업이익과 순이익 1위 자리를 포스코에 내줬습니다. 4, 4분기 역시 경기 침체 진입에 따른 환차손과 상품 가격 급등 등 외부 변수가 얼마나 국내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분당 지역의 집값 하락으로 일부 분당 아파트의 가격이 같은 평형의 강북 아파트보다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역전 현상은 잠실과 판교의 대규모 입주 물량으로 인해 분당 집값이 그동안 지나치게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물업계가 일부 협력업체의 납품가 인하 요구와 결제대금 미지급에 앞서 납품 중단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자발적으로 납품가를 낮췄던 납품업체들이 협력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맞대응한 것입니다. 실물 경제 위기가 1, 2차 협력업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형국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으로 경제에 관한 뉴스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금융당국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정작 한국은행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시장이 더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한은이 회사채와 금융채 매입에 나서기로 했지요. 예, 결국은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회사채와 은행채 이외의 금융채를 우회적으로 매입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돈을 발권력을 동원해서 그랬죠. 돈을 찍어서 기업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 16일인데요. 한국은행과 금융위 관계자들이 바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한국은행이 채권 안정 펀드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실 이 채권 안정 펀드 조성 소식이 나온 게 바로 지난주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작 한국은행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기관들, 특히 이제 금융사와 연기금만이 동참해가서 이제 기금을 각출해서 내겠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 지원이 사실상 없었던 셈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펀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되레 이제 채권을 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거꾸로 채권 금리가 폭등하는 이 기현상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은행들을 상대로 이제 국고채를 매입하고 또 통한증권에 대한 중도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이 자금을 지원하고요. 또 은행이 이제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이 채권을 사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사실상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자금을 수혈해 주는 것이라고 현재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 이후에 네. 채권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먼저 짚어주시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번 한은의 참여를 계기로,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의 채권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확실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그 전망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일단 뭐 지난주 전망, 일단 지난주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채권 안정 펀드 조성 소식이 들린 다음인데요. 이 10조 규모의 채권 펀드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장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날 당일날만 해도 국고채 금리가 0.3%포인트나 뛰었습니다. 다음 날에 또 뛰고요. 18일 날도 또 뛰어가지고 5.3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AA- 금리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아니라 채권시장 불안정 펀드로 작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안펀드가 조성된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과거 사실 이 채권안정펀드라는 게 처음 나왔던 게 당시에는 채안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이 대우채 사태 때 처음 나온 조치인데 과연 지금 상황이 이 99년도 대우채 사태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이냐, 그만큼의 상황까지 우리가 지금 직면을 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은행이 약간 회의가 드는 걸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이 과연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게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사실 대우채 사태 때만 해도 이 채권안정펀드 기금 투입을 놓고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말이 많은데 이러한 모습이 아무리 시장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중앙은행이 직접 이 기업의 빚을 갚아준다는 게 과연 옳은 방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거를 지금으로서는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이 금융당국이 서둘러서 조율 없이 발표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문제점을 지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결국 더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위기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먼저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강력했고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컸다고 볼 수가 있지만요. 또 하나는 금융당국의 공조가 그에 발맞은 만큼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또 그런 강력한 힘이 어느 정도 좀 빠져버린 게 아니냐, 이런 좀 반성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으로서는 이 같은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이제 채권 시장이 워낙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 최근 뭐 환매 중지된 펀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또 일부 펀드 같은 경우 대규모 인출 사태, 이른바 펀드런 사태까지도 소규모로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이제 패닉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요. 사실 이 회사채 위기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 기업의 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 기업의 위기가 아직까지 해결이 말끔하게 되지 않은 만큼 과연 시장에서 이 회사채 신규 발행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좀 부정적인
좀 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이 신규 발행은 고사하고 좀 상환 연장조차도 그리 쉬운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지금 은행채를 매입하는 것조차 일반 시중은행에게 실질적인 어떤 발권력을 주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채 매입마저도 이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회사채라든가 그런 매입에 관해서도 이거 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대목이 아닌가 싶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정부가 건설세에 이어서 이제 중소조선업체들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유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예, 어제 이제 은행연합회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건설업체와 함께 중소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은행연합회가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이 패스트트랙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 건설사에 이어서 이 중소조선업체들에 대해서 이 선별적인 유동성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회생 가능한 기업은 한시라도 빨리 좀 자금을 지원해서 신속하게 살리는 대신에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경우 과감하게 좀 솎아내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융위원회 측은요, 이 조선업체들에 대해서 이 건설업처럼 이 대주단 협약까지는 해줄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겠고 이 패스트트랙만으로서도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 단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은행권이 조선업체들에 대해서 이 금융 지원을 중단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번 패스트 트랙 적용을 계기로 자금 지원이 다시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해석을? 지금으로서 일단 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신속 지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을 A등급에서 D등급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한 뒤에요. 좀 괜찮은 A등급이나 B등급 같은 경우는 이 만기 연장 같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좀 안 좋은 C등급이나 D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워크아웃이나 좀 정리 절차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기업 지원하고 좀 퇴출할 기업 퇴출한다. 이런 조치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업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좀 단군 이래 뭐 최대 호황이다. 이런 소식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조선업체가 많이 몰려있는 경남 지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뭐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까지도 최근 몇 년간 꼽혀온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특히 이제 물류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 조선업체들이 그야말로 좀 직격탄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이 은행권은 이제 지난 9월부터요. 중소조선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선박금융을 중단한 상태고요. 뭐 현대중공업 같은 이제 큰 기업들이야 뭐 현금 유동성도 충분하고 또 수주량 자체가 워낙 탄탄한 만큼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 중소업체들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생긴 이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 사실상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행들로서도 뭐 이러한 업체들이 굉장히 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이 은행들의 대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개별 은행들이 저 지원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건설업체처럼 대주단을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뭐 정부 당국이나 뭐 업체들로서도 뭐 조선업체들까지 그 정도까지 상황은 아닌 게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 있는 만큼 좀 패스트트랙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자금 지원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뭐 A등급이나 이제 B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뭐 자금 지원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의 관리를 받는 것 자체가 뭐 우리 회사 뭐 괜찮은데 우리에게 관리까지 받아야겠어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요. 뭐 대주단에 있어서 이제 건설업체들이 들어가기 좀 안 좋아하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칫 이게 C등급이나 D등급으로 만약에 분류가 될 경우 이제 부실 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사실상 기업으로서는 뭐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냐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나 은행들이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좀 기업들에 대해서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큰 또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계속해서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통화 서프 체결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달러를 빌려 쓰기로 결정을 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게 이제 지난달 30일입니다.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 정부와 한국은행이 결국 미국에서 이 달러를 빌려 쓰기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께로 한 20억 달러에서 많게는 한 50억 달러 정도를 이 미국 FRB로부터 요청할 것이라고 지금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사실 달러 통화 스와프라는 게요, 이 자칫 국내 외화 유동성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안전판으로서만 활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이라는 게요, 이게 오래된 계약이 아닙니다. 딱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인데요. 이 계약 만기 연장을 위해서라도 좀 일부분은 빌려 쓰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한편에서는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이번 통화 스와프로 또 달러를 빌리는 거에 있어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통화 스와프 만기가 이제 내년 4월인데 이 자금 상환 만기가 만약 4월 이후라면은 뭐 미국으로서는 빌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계약 연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복심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현실적으로 최근에 환율 급등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점 결코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여기에도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2천억 달러가 깨질 거라는 좀 우려도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이제 통화 스와프 자금이 들어올 경우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을 해서 결국은 좀 자금을 빌려 쓰는 쪽으로 현재로서는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현재 9시 15분 기준으로 해서 6원 50전이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1,441원 50전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1,440원대입니다. 상당히 높지요. 자, 증권선물거래소가 12월 결산 법인의 어떤 실적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급감을 했군요. 예, 뭐 말 그대로 정말 쇼크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은요, 기업들이 결국 미치고 장사했다. 뭐 미치고 장사하는 기업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지금 상황은 미치고 장사합니다. 이 거래소가 이제 어제죠, 12월 결산법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이 14조 원이고요, 순이익이 6조 원. 이게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현재로서는 이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0조 원이고 순이익이 15조 원이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28%나 급감을 했고, 특히 순이익 같은 경우 무려 60% 넘게 깎였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약 6.12%에 불과한데요. 이걸 좀 다시 좀 쉽게 풀이하자면 기업들이 1,000원어치 물건 팔면은 한 61원밖에 남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아무래도 실물 경기 침체와 환율 급등이 이 기업들의 실적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업종별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 이 원자재 가격이 워낙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이게 2분기 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이 3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외형 성장에 비해 내실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업별로는요, 가장 의외로 포스코가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1위에 올랐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2조 원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포스코가 장사를 잘했다가 보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포스코가 장사를 잘했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장사를 잘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의 다양한 소식들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의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그 증권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은 4원 60전이 빠진 1,443원 40전이고요. 코스피는 현재 0.64%가 하락을 했습니다. 1,028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0.84%가 상승한 양시장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7포인트로 300포인트대 지지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하철 노조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현대제 파업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 그런 소식들이 또 다른 악재로 짓누르지나 시장을 짓누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